엄마가 필요해요. 정비공 딸의 편지가 한 재벌의 손에 들어가고 그녀의 결정이 모두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이, 일용직. 당신 앞으로 편지 왔어. 또 뭐 훔쳤구만. 손 치워.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우연히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낸 아이의 편지를 발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엄마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그 편지를 쓴 아이가 생계를 겨우 이어가는 가난한 정비공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것은 편지 한 통, 만남 한 번, 그리고 작은 소녀 하나가 오랫동안 감정을 잊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강채리는 마지막으로 울었던 때를 기억하지 못했다. 아마도 10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에서였을 것이다. 혹은 그보다 더 전,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였을지도 모른다. 의사는 의학적인 소견이라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서명한 뒤 다시 일터로 돌아갔다. 눈물은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였다. 오늘도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투자자들과의 회의, 150억 원짜리 계약서 서명, 독일에서 온 파트너들과의 점심 식사, 모든 것이 언제나처럼 계획대로 흘러갔다. 저녁 6시, 사무실이 텅 비기 시작할 무렵, 김 비서가 편지 한 뭉치를 가져왔다. 대표님, 오늘 온 우편물입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어색하게 내밀었다. 이건 실수로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자선재단으로 가야 할 건데 택배 기사님이 주소를 헷갈리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체리는 봉투를 받아 들었다. 평범하고 하얀, 조금 구겨진 봉투였다. 그 위에는 아이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산타 할아버지께. 이게 왜 여기 있죠? 그녀가 물었다. 저희 재단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 아이들의 편지를 모으고 있거든요. 김 비서가 설명했다. 아마 기사님 중 한 분이 사무실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두고 가세요. 체린이 문득 말했다. 내가 직접 전해줄게요. 김 비서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체리는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 도시의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마천루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며 왜 비서에게 주지 않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학생용 노트에서 찢어낸 듯한 2번 접힌 줄무늬 종이가 들어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맞춤법도 틀린 채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산타 할아버지께 제 이름은 박소희이고 7살이에요. 저는 공부도 잘하고 아빠 말씀도 잘 들어요.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착하게 지냈어요.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저에게 엄마를 보내주세요. 아빠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저를 보고 계신다고 하지만 저는 엄마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정말 노력하지만 너무 피곤해해요. 일도 많이 하고 가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아빠는 요리도 잘 못해요. 우리는 항상 라면이랑 계란만 먹어요. 저는 아빠한테 슬프다고 말 안 해요. 아빠가 걱정하는 게 싫거든요. 아빠는 이미 걱정이 너무 많아요. 만약 진짜 엄마를 보내줄 수 없다면 그냥 엄마 같은 사람이라도 보내주세요. 저를 안아주고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그런 다정한 사람이요. 감사합니다. 박소희 올림. 체리는 편지를 2번, 그리고 또 한 번 읽었다. 목이 메어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책상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2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에게 엄마를 보내주세요.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네 단어였다. 체리는 이 편지가 왜 자신을 이토록 흔드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신도 한때 아이를 꿈꿨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삐뚤빼뚤한 글줄 속에 너무나 큰 고통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아이가 장난감도 최신 기기도 여행도 아닌 곁에 있어줄 사람을 원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아래의 도시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자동차, 사람들, 불빛들. 저 수많은 삶 속 어딘가에 엄마를 기다리는 7살 박소희가 있었다. 체리는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했다. 김 비서, 박소희라는 아이에 대해 좀 알아봐줘요.
7살 주소랑 부모님 연락처가 필요해요. 지금요. 비서가 놀라서 물었다. 네, 최대한 빨리요. 1시간 뒤 김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박소희, 7세, 아버지 박지훈 씨와 함께 거주. 주소는 그 뒤로는 도시 외곽 노동자 거주 지역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체리는 주소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끈 뒤 코트를 챙겨 입었다. 출입구에서 경비원이 놀라며 물었다. 대표님, 벌써 퇴근하십니까? 평소에는 10시까지 일하시잖아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체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대한 아파트의 거대한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편지는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편지를 집어들어 다시 읽었다. 만약 진짜 엄마를 보내줄 수 없다면 그냥 엄마 같은 사람이라도 보내주세요. 체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 물 한 잔을 따랐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입력했다. 박지훈, 카센터. 검색 결과가 나왔다. 외곽에 있는 작은 카센터, 소박한 후기들, 낡고 허름한 정비소 사진.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다.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걸까? 그냥 편지를 재단에 넘기면 그들이 알아서 아이에게 선물을 보내줄 텐데. 이건 그녀의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 아이를 만나야겠다는 것이었다. 토요일, 체리는 최대한 평범하게 옷을 입었다. 청바지에 스웨터, 패딩 점퍼, 정장도 하이힐도 없었다. 대기업 대표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저 한 명의 여자이고 싶었다. 주소는 그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 외곽으로 이어졌다. 좁은 골목길, 낡은 집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을 단 작은 가게들. 카센터는 막다른 골목 끝에 있었다. 비뚤어진 철문이 달린 나지막한 건물. 간판에는 지훈 카센터라고 쓰여 있었다. 체리는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철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쇠 부딪히는 소리, 컴프레서 소음 같은 작업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비좁았고 기름과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다. 낡은 현대포니의 보닛 아래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30대 남자가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다. 그는 발소리를 듣고 허리를 펴며 돌아섰다.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선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체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왜 왔다고 해야 할까? 저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그녀는 겨우 쥐어짰다.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지훈은 걸레에 손을 닦았다. 물론이죠. 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은색 차요. 그녀가 가리켰다. 그는 밖으로 나가 그녀의 차로 다가갔다.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메르세데스였다. 그는 보닛을 열고 시동을 걸더니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그가 허리를 펴며 말했다. 전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체린이 서둘러 말했다. 지훈은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정말 차 때문에 오신 거 맞습니까? 그녀는 당황했다. 저는 아니요. 다른 일 때문에 왔어요. 그때 모퉁이에서 한 여자아이가 달려나왔다. 작고 마른 체구에 분홍색 점퍼를 입고 양갈래로 머리를 딴 아이였다. 아이는 체린을 보고 입을 벌린 채 멈춰섰다. 아빠, 이분은 누구야? 아이가 속삭였다. 손님이야. 우리 딸 지훈이 대답했다. 집에 들어가 있어. 밖은 추워. 하지만 소희는 움직이지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체린을 바라보았다. 혹시 공주님이에요? 아이가 조용히 물었다. 체린은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코트가 예쁘고 머리카락이 책에 나오는 공주님처럼 반짝여요. 지훈이 멋쩍게 웃었다. 죄송합니다. 애가 상상력이 풍부해서요. 괜찮아요. 체린이 대답하고는 아이 앞에 쭈그려 앉았다. 내 이름은 체린이야. 내 이름은 뭐니? 소희요. 아이가 수줍게 대답했다. 박소희요. 체린은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 아이였다. 편지를 쓴 아이가. 커다란 눈과 가녀린 어깨를 가진 작은 소녀. 만나서 반가워. 소희야. 의체린이 말했다. 정말 공주님이에요. 아이가 다시 물었다. 아니, 의체린이 웃었다.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사무실에서 일해. 무슨 일을 하는데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해. 소희는 하고 감탄했다. 자동차요. 아빠가 고치는 것처럼요?
그건 아니고 우리는 자동차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일을 해.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신기하다. 아빠, 들었어. 이분이 자동차를 만든대. 지훈이 미소 지었다. 들었어. 우리 딸 예그는 채린을 바라보았다. 제 딸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애가 워낙 부침성이 좋아서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채린이 대답했다. 오히려 즐거웠는걸요.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그녀가 왜 왔는지 설명하기를 기다렸다. 채린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아빠, 이분한테 내 방 보여줘도 돼? 소희가 갑자기 물었다. 소희야, 귀찮게 해드리지 마. 전 괜찮아요. 채린이 말을 끊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요? 지훈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신 잠깐만이다. 소희는 채린의 손을 잡고 정비소 옆에 있는 작은 집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작은 복도를 지나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소희의 방은 아주 작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책꽂이 하나,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이것 보세요. 소희가 그림들을 가리켰다. 이건 제가 그렸어요. 이건 아빠, 이건 저, 그리고 이건 엄마예요. 채린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는 날개를 달고 있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소희가 조용히 설명했다. 아빠가 이제 천사가 됐다고 했어요. 채린은 아이 옆에 쭈그려 앉았다. 엄마가 보고 싶니?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많이요. 하지만 아빠한테는 말 안 해요. 아빠는 안 그래도 슬프니까요. 채린은 아이를 안아주었다. 아이는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고 채린은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소희야,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 착해. 그들은 잠시 더 앉아있다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지훈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서요. 별말씀으로 의채린이 대답했다. 그녀는 떠나려 했지만 소희가 갑자기 물었다. 또 오실 거예요? 채린은 멈칫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제발요, 아이가 애원했다. 같이 있으니까 재밌단 말이에요. 지훈이 멋쩍게 웃었다. 소희야, 떼쓰지 마. 올게요. 채린이 문득 말했다. 아빠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채린은 차를 몰고 떠나면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왜 왔는지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곁에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고 두렵고 동시에 올바른 일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다. 저에게 엄마를 보내주세요. 채린은 자신이 소희가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더 이상 그냥 떠나서 잊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 이 아이, 이 아빠, 이 작은 세상이 그녀를 붙잡았고 이제 그녀는 단순히 대기업 대표가 아닌 그보다 더 큰 존재, 한 명의 사람이 되어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채린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주말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예전의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녀에게 근무일의 연장이었다. 회의, 보고서, 전략 수립, 비즈니스 조찬. 가끔 점심때까지 드물게 잠을 자고 나면 다시 노트북을 켰다. 집은 옷을 갈아입고 씻는 장소였지 사는 곳이 아니었다. 이제 생각은 온통 벽에 그림이 걸린 작은 방, 양갈래 머리를 한 마른 소녀, 그리고 낡은 걸레에 손을 닦으며 자신을 감탄도 두려움도 없이 그저 바라보던 피곤한 눈의 남자에게로 향했다. 토요일 아침, 비서에게서 알림 메시지가 왔다. 11시, 잠재적 투자자와의 미팅. 14시, 신규 공장 관련 보고서 검토. 채린은 답장을 입력했다. 모든 미팅 월요일로 연기. 긴급 사안은 이 부장 통해서 처리 바람. 그녀는 자신의 결단력에 스스로 놀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일에게 기다려라고 말했다. 점심때쯤 그녀는 이미 익숙한 막다른 골목으로 차를 몰고 있었다. 차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웠다. 다시 비싼 차를 몰고 문 앞까지 요란하게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이번에는 손에 평범한 슈퍼마켓 봉지를 들고 걸어갔다. 봉지 안에는 식료품이 들어있었다. 파스타, 고기, 채소, 과자, 어린이용 요거트, 주스.
그녀는 마트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서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다. 전에는 한 번도 남의 저녁 식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카센터 문은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낡은 미니밴이 리프트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지훈은 그 밑에 누워 있었고 운동화를 신은 발만 밖으로 나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채린이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지훈은 바퀴 달린 수리용 의자에 앉은 채 차 밑에서 나와 손을 닦았다. 또 오셨네요. 그가 약간 놀란 듯 말했다. 차는 이미 완벽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해서요. 차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채린이 대답하며 봉지를 들어 올렸다. 필요할까 싶어서요. 그는 봉지를 그리고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시선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동냥받지 않습니다. 채린은 속이 꽉 조이는 것을 느꼈다. 동냥이 아니에요. 그녀가 서둘러 말했다. 소희가 항상 라면이랑 계란만 먹는다고 해서요. 좀 다른 걸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그냥 저녁 식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훈은 얼굴을 찡그리며 망설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희가 쓸데없는 말을 했군요. 왜?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왕 오셨으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엌에 두세요. 제가 직접 요리해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가끔 하거든요. 그는 다시 그녀를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지금 무슨 일에 뛰어드는 건지 제대로 알고는 계신 겁니까? 그가 물었다. 여긴 비좁고 시끄럽고 비싼 향수 대신 볶은 양파 냄새가 나요. 제가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채린이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부엌은 바로 오른쪽입니다. 전 이거 끝내고 올라가죠. 채린은 집 안으로 들어가 이미 익숙해진 계단을 올랐다. 부엌은 작았다. 가스레인지, 낡은 냉장고, 식탁, 의자 2개 창가에는 시든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무언가 탄 냄새와 세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식료품을 꺼내놓고 프라이팬과 냄비를 들었다. 가스레인지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집에는 터치로 조작하는 최신 인덕션이 있었다. 여기는 불꽃을 튀겨 켜는 구식 밸브였다. 하지만 몇 분 만에 익숙해졌다. 그녀가 양파를 썰고 있을 때 소희가 부엌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의 눈이 커졌다. 오셨네요. 진짜 오셨어. 채린이 미소 지었다. 약속했잖아. 뭐 하시는 거예요? 소희가 냄비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거 국이에요. 거의 이채린이 대답했다. 채소랑 파스타 넣은 수프랑 소스에 졸인 고기를 만들 거야? 도와줄래? 네. 소희가 깡충 뛰었다. 뭘 하면 돼요? 채린은 아이에게 당근과 강판을 건넸다. 이걸 갈아줘. 나는 고기를 썰게. 조심해야 해. 소희는 열심히 당근을 갈면서 학교 이야기, 친구 민지 이야기, 어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저는 집을 그렸어요. 아이가 말했다. 아주 큰 집이요. 거기에는 아빠랑 저랑 엄마가 있어요.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니 슬퍼졌어요. 왜? 채린이 수프를 저으며 물었다. 우리 집은 작은데 그 집은 커서요. 소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어떤 집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죠. 채린은 순간 멈칫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넌 정말 지혜로운 아이구나. 아빠도 그렇게 말해요. 소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지훈이 올라왔을 때 부엌은 볶은 고기와 갓 끓인 수프 냄새로 가득했다. 소희는 이미 식탁을 차리고 접시를 놓고 빵을 자르고 있었다. 오늘 무슨 축제라도 열렸나? 그가 문틀에 기대며 물었다. 그냥 저녁 식사예요. 채린이 대답했다. 정상적인 음식으로요? 그가 피식 웃었다. 거봐, 소희야. 아빠도 착한 요정이 오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다니까? 요정이 아니에요. 소희가 진지하게 말했다. 엄마 같아요. 부엌에 정적이 흘렀다. 채린은 다시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지훈은 딸을 엄하게 쳐다보았다. 소희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바보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아이가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다정하고 안아주고 수프도 끓여주잖아요. 엄마들도 그렇게 해요. 채린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식탁에 접시를 놓았다. 소희야,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절대 엄마를 대신할 수도 없어. 하지만 내가 괜찮다면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수프를 끓여주러 오는 어른 친구가 되어줄 수는 있어. 소희는 생각에 잠겼다.
어른 친구 그녀가 되뇌었다. 2명이면 안 돼요? 하늘에 있는 엄마랑 여기 있는 당신이랑. 체리는 가슴속에서 따뜻한 물결이 이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아마 괜찮을 거야? 그럼 전 찬성이에요. 아이는 단호하게 말하고 식탁에 앉았다. 그들은 접시가 겨우 들어가는 작은 식탁에 함께 앉아 밥을 먹었다. 소희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지훈은 가끔 아이의 말을 바로잡아 주었다. 체리는 들으면서 수년간 모든 생명력을 덮고 있던 내면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 소희는 그림을 가지러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가 한 뭉치를 들고 돌아왔다. 보세요. 그녀는 식탁 위에 그림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건 엄마, 이건 아빠랑 저, 그리고 이건 우리 집, 이건. 한 그림에서 체리는 세 사람을 보았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리고 긴 머리를 한중간 키의 사람.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집어들었다. 이건 누구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소희는 얼굴을 붉혔다. 그건 다이는 말을 얼버무렸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다. 소희야, 우리 얘기했잖아. 알아요. 아이가 재빨리 말했다. 그래도 그렸어요. 저랑, 아빠랑, 그리고 아줌마요. 체리는 고개를 들었다. 지훈은 시선을 피했다. 소희야, 체린 씨는 손님이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바로 딱지를 붙이면 안 돼? 딱지가 아니에요. 아이가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이건 꿈이에요. 체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뛰는 것 같았다. 소희야, 이 그림 내가 가져도 될까? 그녀가 조용히 부탁했다. 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잃어버리지만 마세요. 안 잃어버릴게 체린이 약속했다. 그녀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편지를 보관해 둔 가방에 넣었다. 소희를 재운 뒤 체린과 지훈은 부엌으로 돌아왔다. 그는 주전자를 올리고 컵 2개를 꺼냈다. 저녁 식사 고마웠습니다. 그가 말했다. 농담이 아니에요. 최근에 먹은 것 중에 최고였어요. 과찬이세요? 체린이 손을 내저었다. 대표님한테는 평범한 음식이겠죠?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한테는 축제고요. 그들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다. 어제 뭔가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지훈이 상기시켰다. 차 얘기 말고 다른 거요. 체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공포의 물결이 일었다. 지금 편지 이야기를 하면 남의 고통을 엿보고 외부인으로서 이곳에 끼어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야.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사무실에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가 당신을 괴롭혔나요? 그가 물었다. 그녀는 피식 웃었다. 저를요. 저를 괴롭히긴 어렵죠. 제가 누구든 괴롭힐 수 있으니까요. 안 믿습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소희의 이야기를 너무나 주의 깊게 들어줬어요.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괴물은 아니에요. 체리는 콧방귀를 뀌었다. 너무 많은 걸 보시는군요. 일이 그렇죠.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차는 고장난 부분을 봐야만 고칠 수 있어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죠. 제 안에 뭐가 고장났는데요. 그녀는 스스로도 이 질문을 던지는 것에 놀라며 물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 안이 비어있다는 건 보여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은 걸 느끼지만 너무 깊이 가둬둬서 스스로도 들여다보길 두려워하는 거죠. 체리는 시선을 돌렸다. 너무 직설적이시네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저는 정비공입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는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차가 굴러가지 않거나 둘 중 하나죠. 그녀는 피식 웃었다. 저는 대표고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가 살아남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침묵이 흘렀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십니까? 그가 문득 물었다. 체리는 생각에 잠겼다. 어제까지만 해도 간단하게 느껴졌을 질문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익숙해졌죠. 그녀가 말했다. 그건 제 일부예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그것뿐이니까요. 그건 대답이 아니죠.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사랑하느냐? 예, 아니오로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는요. 아버지와 함께 첫 모델을 출시했을 때 밤새도록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논쟁하고 냅킨에 그림을 그리던 시절에는 열정으로 불탔어요. 지금은 숫자, 보고서, 그래프뿐이죠. 사람들은 저를 칭찬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지만
제 안은 텅 비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비어있지 않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따뜻하고 열려 있었다. 여기선 체리는 아직 수프 냄새가 남아있는 비좁은 부엌을 둘러보고 소희와 아이의 그림을 떠올렸다. 여기선 뭔가가 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그럼 더 자주 오셔야겠네요. 그가 차분하게 제안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시다면요. 우리를 구원하려는 척만 안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에겐 후원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해서 소희에게도 저에게도요. 체리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탁하고 풀리는 것을 느꼈다. 저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걸요.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럼 서로 조금씩 끌어내 주도록 하죠. 그녀가 떠날 때 소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체리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낡은 곰 인형을 껴안고 누워 있었다. 협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부드러운 눈매의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 옆에는 더 젊고 바보 같을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지훈이 있었다. 체리는 가까이 다가갔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셋의 첫 번째 새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몸을 숙여 소희의 이불을 덮어주며 아이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다. 잘 자, 소희야.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곁에 있어 주도록 노력할게. 밖은 추웠다. 그녀는 따뜻한 집에서 나와 현실이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휴대폰에는 업무 메일, 부재중 전화, 알림이 가득했다. 세상은 그녀의 주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 세상을 잠시 멈춰둘 허락을 내렸다. 차 안에서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와 그림을 꺼내 옆좌석에 나란히 놓았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작은 종이와 세 사람이 그려진 아이의 그림. 그녀는 문득 한 가지만이 두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신뢰를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소희가 자신에게서 공주님이 아닌 그저 왔다 가는 또 다른 어른의 모습을 보게 될까 봐. 나는 떠날 권리가 없어. 체리는 생각했다. 이 편지를 본 이상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부사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강 대표님, 이사회에서 일요일에 미팅을 변경하고 싶어 합니다. 매우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관련 건입니다. 체리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입력했다. 일요일, 안 됩니다. 월요일 오후에 하죠? 그녀는 전송을 누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처음으로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했다. 엄마는 없지만 누군가 와서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 믿는 양갈래 머리의 작은 소녀를 선택했다. 그리고 아직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선택했다. 체리는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마치 환영받지 못할까 봐. 남의 삶에 침범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듯 했다. 하지만 매번 소희는 세상에서 가장 기다렸던 손님인 것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마당으로 달려나와 허리를 껴안고 손을 잡아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가 왜 오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들어와요. 어제 끓인 국은 또 넘쳤어. 체리는 그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소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감자피레를 곁들인 돈가스, 칼국수를 넣은 달곰탕, 달콤한 호떡. 한 번은 함께 케이크를 구웠다.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아이는 저녁 내내 아파트 안을 뛰어다니며 아빠에게 자랑했다. 아빠, 우리가 구웠어. 아이가 외쳤다. 우리 힘으로. 봐, 엄청 푹신해. 지훈은 딸의 어깨 너머로 체린에게 윙크했다. 알아. 진짜 명작이네. 아빠는 안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소희가 체린에게 속삭였다. 체린은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이 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낡은 페인트와 탄 기름 냄새가 나고 계단이 삐걱거리고 냉장고가 밤새 윙윙거리고 부엌 타일이 깨져 있는 이 작고 비좁은 집은 파노라마 창과 대리석 상판이 있는 그녀의 거대한 아파트보다 더 커졌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5번째 토요일, 체리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머물렀다. 저녁 식사 후 지훈이 말했다. 소희야, 씻고 잘 시간이야. 아직 이른데 아이가 투덜거렸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늦잠 자도 되잖아.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서. 소희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욕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지훈은 채린을 바라보았다. 보여줄 게 있어요. 그가 말했다. 따라와요. 그들은 집을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정비소로 갔다. 안은 어두웠다. 지훈이 불을 켰다. 구석에 방수포로 덮인 차 한 대가 있었다. 그가 방수포를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90년대에 출시된 낡은 메르세데스가 있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녹슬었지만 알아볼 수 있는 특유의 라인이 살아있었다. 이게 제 꿈이에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2년 전에 헐값에 사서 저를 위해 그리고 소희가 크면 물려줄 가치 있는 무언가를 남겨주기 위해 복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네요. 체리는 차 주위를 둘러보며 본이들 손가락으로 쓸었다. 아름답네요. 그녀가 말했다. 녹슨 층 아래에서도 그 아름다움이 보여요. 이런 고물을 뭐 하러 가지고 있냐고 할 줄 알았는데 지훈이 피식 웃었다. 한 달 전이었다면 그렇게 말했겠죠.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낡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걸 이해해요. 왜냐하면 거기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그는 그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변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처음 여기 왔을 땐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차갑고 완벽하게 차려입고 마치 더러워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냥 체린이에요.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저 자신도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숨쉬기가 더 편하고 제 자신이 되기가 더 쉬워요. 지훈은 가까이 다가와 그녀 옆에 차에 기댔다. 진짜 당신은 누구예요? 그가 물었다. 대기업 대표도 아니고 잡지에 나오는 강채린도 아니고 그냥 당신은요. 그녀는 침묵했다. 간단해 보였던 질문이 견딜 수 없이 어렵게 느껴졌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제 인생 전부는 일, 직책, 숫자였어요. 다른 누군가였던 적은 오래전에 그만뒀어요. 그냥 기능, 잘 훈련된 기계 같은 거죠. 하지만 당신은 기계가 아니에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저는 그걸 봐요. 소희도 보고요. 체리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떡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만약 내가 너무 망가져서 당신들 삶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나면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체린 씨, 우리 모두 망가졌어요. 그가 말했다. 저는 아내를 잃었고 소희는 엄마 없이 자라고 있어요. 당신은 일에 지쳐 번아웃됐고요. 우리 모두 상처를 안고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어디에 상처받기 쉽고 어디에 지지가 필요한지를 보여줄 뿐이에요.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를 쫓아내지 않아서요. 내가 당신을 쫓아내지 않는 건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해했던 적이 아주 오랜만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신과 함께하면서 이 집이 살아났어요. 그냥 잠자고 밥 먹는 장소가 아니라 진짜 집이 되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말없이 서 있었다. 정비소 창밖은 어두워지고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곳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그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소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체린 아줌마 아이가 불렀다. 내일도 올 거예요. 내일은 일요일이야. 아가씨, 체린이 상기시켰다. 나는 보통 토요일에 오잖아. 그래도 내일 와주세요. 제발요. 공원 보여주고 싶어요. 거기에 회전목마도 있어요. 체린은 지훈을 보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괜찮아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원한다면요. 원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소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야호. 그럼 우리 셋이 가는 거야. 가족처럼. 지훈은 딸의 말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체린이 눈짓으로 그를 막았다. 아이가 믿게 두자. 꿈꾸게 두자. 언젠가 그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닐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침에 체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업무 메일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옷장에서 평범한 청바지와 따뜻한 스웨터, 편한 신발을 골랐다. 정장도 하이힐도 없었다. 지훈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소희는 분홍색 점퍼에 아빠가 너무 꽉 매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지훈은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다. 가요. 소희는 차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빨리요. 그들은 천천히 여유롭게 거리를 걸었다. 소희는 앞서 달려가다가 돌아와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앞으로 끌었다. 체리는 얽힌 그들의 손 자신의 손, 지훈의 손, 소희의 손을 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꼈다. 바로 이거야 의 그녀는 생각했다. 내 평생 부족했던 것. 공원은 사람들로 붐볐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 사랑에 빠진 연인들, 벤치에 앉은 노인들. 소희는 그들을 회전목마로 끌고 가 말에 올라타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 후 그들은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마셨다. 소희는 언젠가 아빠가 강아지를 사주기로 약속했지만 키울 곳이 없어서 결국 포기했던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저 속상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아빠가 정말 노력한다는 걸 아니까요? 아빠는 최고예요. 지훈은 딸을 껴안고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내가 최고지에 그가 대답했다. 체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문득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서로를 껴안고 행복이 돈이 아닌 순간으로 측정되는 이 단순한 세상에 머물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희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양손을 잡고 걸었다. 있잖아요. 아이가 문득 말했다. 회전목마에서 소원 빌었어요. 무슨 소원? 체린이 물었다. 아줌마가 우리랑 영원히 함께하게 해달라고요. 아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가 항상 같이 있게 해달라고요. 지훈이 멈춰섰다. 소희야, 우리 얘기했잖아. 아빠, 제발요. 아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체린 아줌마가 제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엄마는 기억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체린 아줌마도 중요해요. 아줌마는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고 저도 행복하게 해줘요. 왜 다 같이 행복하면 안 돼요? 체리는 아이 앞에 쭈그려 앉았다. 소희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정말 너희 곁에 있고 싶어. 정말로. 하지만 나에게는 일도 있고 책임도 있고 그냥 버릴 수 없는 세상이 있어? 같이 하면 안 돼요. 소희가 물었다. 뭘 같이 해? 일이랑 우리요. 토요일뿐만 아니라 가끔 다른 날에도 오는 거예요. 체리는 지훈을 보았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눈은 나는 반대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었다. 노력해볼게. 그녀가 약속했다. 더 자주 오도록 할게. 소희는 그녀를 꽉 껴안았다. 고마워요. 나이가 속삭였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공주님이에요. 저녁에 소희를 재운 후 체린과 지훈은 다시 부엌에 앉았다. 얘 때문에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너무 빨리 정을 줘서요. 사과하지 마요. 왜 체린이 대답했다. 나도 정들었으니까요.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가 조용히 물었다.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뭐가 두려운가요? 두 가지를 다 해내지 못할까 봐요. 내 일, 내 삶, 내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들을 무너뜨릴까 봐에 내가 당신과 소희를 실망시킬까 봐요. 지훈은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다. 체린 씨, 나는 당신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가 말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버리라고 기대하지도 않고요. 단 한 가지, 정직함만을 기대해요. 힘들어지면 말해요. 떠나고 싶으면 말해요. 그냥 내 아내처럼 말없이 사라지지만 말아요. 그녀는 움찔했다. 당신 아내가 사라졌다고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니요, 죽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몇 달 동안 침묵했어요.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무서운지 말하지 않고 모든 걸 혼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너무 늦어버렸죠. 나는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지 못했고 소희를 준비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녀는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어요. 다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지 않겠다. 달콤한 거짓말보다 쓴 진실이 낫다고요. 체리는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쌌다. 침묵하지 않을게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약속해요. 뭔가 잘못되면 바로 말할게요. 그럼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그가 말하고 미소 지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창밖 어딘가에서 고양이가 울고 마당의 낡은 그네가 삐걱거렸다. 드문드문 차가 지나갔다. 평범한 저녁, 평범한 세상. 하지만 체린에게는 특별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대기업 대표가 아니었다. 잡지에 나오는 강체린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마침내 감정을 느껴도 좋다고 허락받은 그냥 한 명의 여자였다. 그녀가 떠날 때 지훈은 차까지 바래다 주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당신들 삶에 나를 들여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기계유와 낡은 가죽 재킷 냄새를 들이마셨다. 집 냄새가 났다. 그녀가 차를 몰고 떠나면서 백미러를 보았다. 지훈은 문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옆 2층 창문에는 소희의 실루엣이 비쳤다. 체리는 미소 지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살아있는 것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날개를 펴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들을 찾았어.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면 그들이 나를 찾았거나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찾았다는 거야. 집에서는 고요함이 그녀를 맞았다. 완벽하게 깨끗하고 비싼 가구와 파노라마 창이 있는 거대한 아파트. 텅 비어 있었다. 체리는 침실로 들어가 가방에서 편지와 그림을 꺼내 협탁 위에 놓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부사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강 대표님, 이사회에서 긴급히 연락을 요청합니다. 대표님의 근무 일정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부재가 잦다는 의견입니다. 체리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입력했다. 월요일에 답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전송했다. 소리를 끄고 다시 누워 눈을 감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사회의 분노도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이다. 피로 섞이지 않았고 남들로 이루어졌지만 진짜인 가족.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사회로부터의 첫 전화는 월요일 오전 9시에 걸려왔다. 체리는 유리벽으로 된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며 지난 주말의 온기를 붙잡으려 애썼다. 태블릿에는 알림이 깜빡이고 메일함에는 편지가 쌓여갔지만 그녀는 어느 것 하나 서둘러 열지 않았다. 전화가 끈질기게 울렸다. 화면에는 최 회장님이라고 떠 있었다. 네, 그녀가 받았다. 강 대표의 최 회장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회의실로 내려와 주시오. 당신의 근무 일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체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지금 가겠습니다.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회의실의 긴 테이블에는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사람보다 숫자를 더 중시하는 눈빛을 한 남자들이었다. 화면에는 도표, 보고서, 그래프가 떠 있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최 회장이 시작했다. 최근 몇 주간 당신의 일정이 바뀌었더군. 사무실 부재가 잦아지고 미팅을 연기하는 일이 늘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소. 저에게도 사적인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체린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 대표에게 사적인 시간이란 조건 부여에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다. 아시아 파트너와의 중요한 계약은 당신의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오. 2년간의 파견 근무. 이건 엄청난 기회요. 2년, 소희 없는 2번의 겨울. 비좁은 부엌에서의 함께하는 저녁 식사 없는 2번의 크리스마스. 저는 2년 동안 떠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당신이 세기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소. 최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곁에 있어주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가족 말인가 의사 중 한 명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알려진 바로는 당신은 미혼이고 자녀도 없는데 그렇다면 정보가 낡았군요. 의채린이 차분하게 말했다. 제 삶에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생겼고 계약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강 대표, 이상한 소리를 하는군. 최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이상하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녀가 반박했다. 회사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유일한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또 다른 그래프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리라 기대하셨다면 착각하신 겁니다. 우리는 당신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이사가 피식 웃었다. 이렇게 하죠. 그녀가 말했다. 제 파견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표를 찾으세요.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최후 통첩을 하는 건가? 최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요. 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논의해보겠소. 그가 건조하게 말했다. 나가보시오. 체리는 꼿꼿한 등을 하고 회의실을 나섰지만 문밖에서 벽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내쉬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 비서의 메시지였다.
로비에 한 여성분이 대표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개인적인 용무로 왔다고 합니다. 이선이 소희의 할머니였다. 로비에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르고 단정한 코트를 입은 여성이 굳게 입을 다문 채 서 있었다. 당신이 강채린 씨, 여성은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손녀와 시간을 보낸다는 바로 그 사람. 네. 제 사무실로 가시죠. 사무실에서 이선희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았다. 당신이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시작했다. 낯선 여자가 내 손녀를 데리고 가족 놀이하는 꼴은 못 봐. 아무도 놀이하는 게 아닙니다. 채린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그저 소희와 지훈 씨와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당신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자야. 그의 아비는 평범한 정비공이고 다른 속셈이 없다는 듯이 굴지 마. 제가 손녀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나는 당신이 그들 삶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이선희가 매섭게 대답했다. 소희는 엄마의 죽음을 겪었어. 그 애에게는 선물이나 사주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릴 또 다른 아줌마는 필요 없어. 체리는 죄책감의 물결을 느꼈다. 어머님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순 없지만 말없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지 얼마나 됐지? 이선희가 눈을 가늘게 떴다. 몇 주 됐습니다. 몇 주. 여성이 씁쓸하게 반복했다. 그런데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 내 며느리도 병에서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고는 죽었어. 나는 내 손녀가 관 옆에 서서 전만은 왜 자고 있어? 라고 묻는 걸 봤어. 당신은 거기 있었나? 아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식료품이나 가져다 주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군? 모든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린이 조용히 말했다. 소희가 자기 그림에 저를 그렸습니다. 제가 자기 엄마 같다고 말했어요.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가 당신을 껴안고 당신과 함께 있으면 덜 외롭다고 말할 때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선희는 매섭게 쳐다보았다. 만약 당신이 떠나면 나는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내 손녀의 정신을 파괴했다고 증명할 거야. 정말로 소송이 소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캔들, 신문 같은 것들이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라고요? 이선희는 순간 당황했다. 나는 이 연극을 더 늦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지금 떠나면 소희는 며칠 울다가 괜찮아지겠지만 1년 뒤에는 더 힘들어질 거야. 제가 지금 당장 떠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들을 내버려둬. 체리는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저는 아빠한테 슬프다고 말 안 해요. 아빠가 걱정하는 게 싫거든요. 저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체린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원하신다면 함께 만나죠. 어머님, 지훈 씨 경계를 논의해요. 하지만 어머님의 요구만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선희는 일어섰다. 후회하게 될 거야,에 그녀가 말했다. 소송이 시작되고 기자들이 알게 되고 당신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평판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선희는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거짓말. 당신 같은 부류는 그것만을 위해 살지.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체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속이 뒤틀렸다. 전화가 울렸다. 지훈의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니가 당신한테 갔었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떠나길 바라요. 아니요. 그가 재빨리 대답했다. 당신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는 건 원치 않아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이미 결정했어요. 힘들더라도. 그럼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네요. 그가 말했다. 함께 버티는 거요? 저녁에 와요. 우리 셋이 다 같이 이야기해야 해요. 갈게요. 저녁에 그녀는 다시 익숙한 마당에 서 있었다. 소희가 뛰쳐나왔다. 빨리 와요. 우리 요리했어요. 식탁 위에는 파이 한 판이 놓여 있었다.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너무나 맛있는 냄새가 났다. 아빠랑 같이 만들었어요. 소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줌마가 우리 곁에 있는 걸 기념해서요. 저녁 식사 후 지훈은 소희를 옆에 앉혔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야 해. 그가 말했다. 미래에 대해서. 떠나지 않을 거죠? 소희가 즉시 체린에게 물었다. 응, 하지만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야. 내 할머니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일도 그래? 우리는 싸워야 할지도 몰라. 내가 곁에 있기를 정말로 원하니?
소희는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아주 많이 원해요. 아줌마가 제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엄마 같아요. 저는 아줌마를 사랑하고 힘들면 우리가 함께 있을 거예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당신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유리벽을 내 녹슨 철문과 바꾸고 싶은 게 확실한가요? 체리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평생 유리와 강철 속에서 살았지만 당신들 집에서처럼 살아있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떠나는 것은 당신들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건 알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다. 하지만 당신들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제가 왜 당신들 삶에 나타났는지. 지훈은 긴장했다. 무슨 진실이요? 이 편지요. 실수로 제 사무실로 왔어요. 자선재단으로 가야 할 거였는데 제가 열어서 읽고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소희는 몸을 기울여 자신의 글씨체를 알아보고는 숨을 헉 들이마셨다. 이거 산타 할아버지한테 보낸 제 편지예요. 읽으셨어요? 응이 그러면 안 됐지만 읽고 나서 너희를 찾아왔어. 침묵이 흘렀다. 그럼 그냥 온 게 아니었군요. 지훈이 천천히 말했다. 내 딸이 산타 할아버지에게 엄마를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내 옷 편지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무언가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당신들을 보고 싶었고 그러다 남게 됐어요. 당신들을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소희는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체린에게 다가가 껴안았다. 그럼 진짜였어, 아이가 말했다. 산타 할아버지는 진짜 있었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할아버지가 직접 올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당신을 보낸 거예요.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선물 같아요. 할아버지가 제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체리는 숨이 멎었다. 지훈은 눈에 눈물이 고인 채 바라보고 있었다. 편지에 대해 알았을 때 화가 났어요. 그가 고백했다. 이건 침범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보니 구원이 필요했던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기도 했네요. 만약 이 편지가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다면 그건 우리 셋 모두에게 필요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소희가 품에서 떨어졌다. 어른들한테 뭐 하나 말해도 돼요? 물론이지. 아빠, 엄마가 우리가 행복하길 바랐다고 했죠? 그럼 엄마는 지금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한테는 아빠도, 할머니도, 그리고 체린 아줌마도 있어요. 저는 다투는 게 싫어요. 다 같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요. 체리는 그 말들이 자신의 모든 방어막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넌 정말 지혜롭구나, 소희야. 그냥 아줌마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체리는 아이를 껴안았다. 나물게. 힘들더라도, 내 할머니가 화를 내더라도, 나물게.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까. 지훈이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다. 그럼 우리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우자.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눈송이가 마당에, 정비소 지붕에, 방수포 아래 낡은 메르세데스 위에 떨어졌다. 작은 아파트 안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서 있었다. 쉬운 길은 없을 것이고 다툼과 위협과 압박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각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전에는 없었던 것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우연히 주인을 찾은 아이의 편지는 틀려도 괜찮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도 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다. 12월은 폭풍을 몰고 왔다. 이사회에서 최 회장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시아 파트너는 당신의 2년 파견을 요구하고 있소. 당신이 가든지 그들이 떠나든지 둘 중 하나요. 가지 않겠습니다. 체린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직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계약을 위해 삶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갔다. 선택은 이미 내려졌다. 일주일 뒤 이선희에게서 소장이 날아왔다. 할머니는 체린과 소희의 접촉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말 진심인가? 지훈이 서류를 구겨쥐었다. 내 딸인데 두려우신 거겠죠? 체린이 조용히 말했다. 다시 잃을까 봐요. 당신이 떠나면 그분 뜻대로 될 거야. 떠나지 않아요. 법정에서 판사는 모든 이의 말을 들었다. 이선희는 아이의 눈물에 대해 말했고 지훈은 소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을 그린다고 말했다. 체리는 편지를 실수로 발견했지만 외면할 수 없어서 찾아왔다고 고백했다. 판사는 아동과의 면담을 지시했다. 일주일 뒤 심리상담사가 소희의 말을 낭독했다. 체린 아줌마는 제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지만 체린 아줌마는 여기 있는 엄마 같아요.
엄마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서운해할까봐 무서웠는데 아빠가 엄마는 제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했어요. 이제 저는 채린 아줌마를 사랑하고 아줌마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채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동에게 해가 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담사가 말했다. 오히려 이 관계는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을 기각합니다. 이선희는 출구에서 채린을 멈춰 세웠다. 만약 그 애를 배신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 자신이 저를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채린이 대답했다. 크리스마스가 조용히 찾아왔다. 아침에 채린은 한 가지 생각으로 눈을 떴다. 오늘은 그들 곁에 있는 날이야. 그녀는 협탁에서 소희의 편지를 집어들고 옷을 입고 차를 몰았다. 소희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왔다. 채린 아줌마, 메리 크리스마스. 아파트 안은 계피 냄새로 가득했다. 식탁 위에는 삐뚤빼뚤한 모양의 쿠키와 종이 장식을 단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었다. 아빠랑 같이 만들었어요. 소희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들은 차를 마시고 선물을 열었다. 소희는 채린에게 카드를 건넸다.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소희가 채린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행복해서 그래. 그녀가 속삭였다. 점심 식사 후에는 눈사람을 만들었다. 지훈이 휴대폰 타이머를 맞췄다. 셋이 함께 껴안았고 셔터가 눌렸다. 화면에는 그들 셋과 삐뚤빼뚤한 눈사람이 담겨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살아 있었다. 저녁에 소희가 잠들었을 때 지훈이 말했다.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마음을 바꾸셨대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고. 소희가 행복해 보이는 걸 봤다고요. 채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채린 씨, 사랑해요. 선물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의 일부로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채린이 미소 지었다. 늦었어요. 대답은 이미 준비됐는걸요. 네, 저는 여기 당신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는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밤은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같이 해결해 나가요. 있을게요. 밤에 채린은 낡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렸다. 협탁 위에는 소희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저에게 엄마를 보내주세요. 한때 이 말들은 남의 고통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녀의 새로운 시작점이었다. 저 멀리 사무실의 유리벽 너머에서는 계약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겠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 그녀는 의자도 숫자도 평판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불가능한 것을 용기 내어 부탁한 한 소녀의 목소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기적은 마법사가 존재해서가 아니라 한 어른이 남의 편지에 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제 소희에게는 두 명의 엄마가 있었다. 한 명은 하늘에, 다른 한 명은 낡은 스웨터를 입고 벽 너머에.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했던 내면의 목소리도 답을 얻었다. 함께 살아가면 덜 공허할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하고.